앞으로 있을 대규모 미국 부양책과 급격하게 증가한 연준 자산에 대한 디플레이션 측면 해석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글로벌 정부들 역시 돈을 마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찍어내고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아지고 흔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측면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지난 그 내용에서는 디플레이션 측면 과거에 연준이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급격하게 자산을 늘리면서 돈을 찍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주는 요소를 이렇게 7가지,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실제로 코로나 직전에도 글로벌 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OECD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전체가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는 와중이었고 신흥국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역시 지속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디플레이션 압력, 이 압력이 훨씬 크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물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통화량에 의해서도 변하기도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16세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화폐 수량 이론인데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물건 가격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먼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언제나 통화량이 많고 적은 통화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사실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화폐 수량 조건 이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 라는 화폐 수량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제 환경일 때만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가 굉장히 좋은 예일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수요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수요 우위 시장이었고 통화체제는 근본이지였습니다. 수정자본주의의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는 정부가 수요를 컨트롤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공급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은 그대로인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정부가 통화량 조절, 즉 돈을 회수하거나 통화량을 축소시켰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금본위제이기 때문에 금하고 달러가 1대1로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음껏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올리는 돈의 가치를 올리는 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건 가격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경기 침체를 이겨왔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930년대부터 이렇게 7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시대, 즉 근본이지의 시대에는 통화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통화량보다는 수요 공급이 훨씬 더 물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는 신용화폐 시스템, 마음껏 돈을 축소시키고
늘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건 가격에 화폐 수량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먼이 만약에 1960년대 이 당시에 만약에 저런 주장을 했다라면 크게 아마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앞에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근본이제가 아니라 통화량을 마음껏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 통화체제, 그러한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수요 공급 측면보다는 통화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플레이션을 정의를 해본다면 수요 공급 측면이 아니라 통화적인 현상, 화폐와 신용의 축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화폐와 신용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럼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신용, 즉 부채의 확대의 축적, 부채가 늘어나는 것 또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부채의 축적으로 화폐가 축소되거나, 즉 빚이 많아져서 쓸 돈이 없어지면서 시중에 화폐가 축소되거나, 또는 부채 축적이 붕괴되어서 화폐가 축소되거나, 부채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장부에서 통화가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화량이 또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경로가 진행되어야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들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이 왔던 게 통화적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가계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붕괴 역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문제였고, 신흥국에 찾아왔었던 1990년대 IMF 사태,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겪었지만 이때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였던 상황이었고, 유럽이 2010년부터 굉장히 침체 중인데 유럽에 찾아왔던 재정위기 역시 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전부 다 부채 문제, 부채가 과도하게 많았던 후에 발생했었고 전부 다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찾아왔던 경기 침체들은 전부 다 통화적인 현상, 수요 공급이 아니라 통화적인 현상이었고 모두 다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디플레이션도 수요와 공급보다는 통화적 현상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제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고 아무리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채의 상승은 돈이 적어진다.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고, 부채가 붕괴된다면 만약에 돈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디플레이션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하고, 그 디플레이션을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글로벌 부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채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국제금융협회에서 밝힌 2019년 말 기준 글로벌 부채 규모는 약 250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 GDP 대비로 하면 약 250%에서 30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GDP 산출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인데 대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부채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 그러니까 빚을 담보로 또 빚을 내서 그것을 거래하는 이 신용 파생 상품의 규모가, 이것은 집계가 불가능하고 약 1000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일반적인 부채의 약 4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약 1250조 달러로 미국 GDP가 약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대략 한 60배, 7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현재 글로벌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대공황 당시보다는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부채가 이렇게 확대되다가 붕괴가 되었었지만 2008년 당시에는 붕괴가 되려는 걸 연준이 양적 완화로 막아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GDP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도 2분기에 약 마이너스 8% 정도 GDP가 감소를 했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약 마이너스 5% 정도 GDP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부채를 GDP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GDP가 축소된다면 앞으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면 부채 비율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부채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이건 역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수요와 공급보다 통화적 현상이 훨씬 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준 등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축소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로벌에 쌓여있는 부채 문제,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과 가게가 돈을 갚기 힘들어지는 상황,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채 붕괴가 만약 일어난다면 부채 붕괴 축소될 화폐량이 많은지 아니면 돈 풀기로 늘어난 화폐량이 많은지 힘겨루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과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부채 붕괴로 인해서 축소된 화폐량이 훨씬 많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현재 글로벌 부채 규모는 약 250조 달러입니다. 이 중에 약 80%는 달러 부채로 밝혀져 있는데 이 250조라는 부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연준 자산의 증가는 약 3조 달러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규모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 붕괴가 되더라도 250조가 전부 소멸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 규모로만 보면 현재 통화량 증가가 부채 붕괴로 인해서 줄어들 통화보다 훨씬 많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자산이 앞으로도 3조 달러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지 현재 부채가 늘어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왜 현재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부채 붕괴를 막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부채가 붕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붕괴가 두려운 이유는 통화량의 축소, 이 통화량이 축소가 되면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